이제 번역하고 지난주에 우리 전사까지만 딱 했었던 거 맞지? 자, 번역해 봅시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전사 과정을 통해서 mRNA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RNA 중합효소가 원래 이제 복제에서는 헬리케이스가 수결합을 끊고 DNA 중합효소가 신장되는 가닥의 뉴클레오타이드를 가져와서 뭐 연결하고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었다면, 이제 전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형의 DNA에 대해서 수소결합을 끊고 그 다음에 맞는 뉴클레오타이드를 가져와서 뉴클레오타이드와 뉴클레오타이드 사이에 탈수축합을 하는 그 모든 과정을 RNA 중합효소 혼자 다 한다고 얘기했었던 거고, 그래서 그 RNA 중합효소에 의해서 이제 mRNA가 만들어지는 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전사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mRNA가 될 거고. 그래서 발현 조절 이야기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했었지. 그렇죠? 프로모터가 켜지고 꺼지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뭐 머리카락이 나는 곳에서는 머리카락만 나야 된다. 다른 유전자는 읽으면 안 되는 거니까, 전사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프로모터를 켜고 끄고 해가지고 필요할 때만 필요한 RNA만 전사하도록 이제 세포가 만들어져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했었는데, 이제 번역 과정은 그 mRNA로부터 최종적으로 이제 단백질, 그러니까 번역이 이제 최종적인 형질 발현 과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DNA상에 저장되어 있다가 mRNA로 꺼낸 그 유전자를 이제 최종적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어떤 형질로서 드러나게 한다던가 아니면 효소가 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뭔가 최종적으로 만드는, 이 단백질로 만드는 과정이 번역이 되는 건데, 일단 번역에서 제일 먼저 얘기해 볼 만한 게 얘가 암호고, 이 얘기는 우리 대충 했었는데 tRNA는 이제 얘가 가진 코돈이 암호일 거고, tRNA는 그 코돈이라고 부르는 걸 갖는 대신에 우리가 tRNA의 이 염기 서열은 안티코돈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tRNA가 생김새가 요따구로 생겨 먹었는데 나머지 다른 염기는 다 무시하고 요 마지막에 여기 염기 3개, 요 아래쪽으로 노출되어 있는 염기 3개만 우리가 안티코돈이라고 불러주는 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3염기 조합을 갖는 이 tRNA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번역의 주체가 됩니다. 뭐 이를테면 번역가 같은 느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이라고 하면 결국은 암호로부터 그 암호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제 단백질로 옮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단백질,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질지를 읽어내야 되는데, 그 읽어내는 과정 자체는 이제 tRNA가 직접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제공하는 게 우리가 번역, 즉 단백질 합성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거는 리보솜 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리보솜을 구성하는 RNA가 이제 rRNA다. 그래서 rRNA 같은 경우에는 염기에 대해서는 일단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rRNA의 3염기 조합 같은 경우는 별도의 명칭이 없어요. 코돈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안티코돈 뭐 이런 것처럼 다른 명칭이 아예 없었어. 그래서 rRNA 같은 경우에는 그냥 리보솜을 구성한다. rRNA와 그 단백질이 합쳐져서 리보솜을 구성한다. 이런 얘기까지 해봤었는데, 했던 얘기 다 다시 하는 거예요. 방금까지는 다 다시 했던 거고. 그럼 이제 그 번역이라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면은, 일단 그 mRNA가 쭉 만들어져 있으면, mRNA 같은 경우는 어차피 RNA니까 단일 가닥의 형태로 쭉 이렇게 놓여져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단일 가닥이기 때문에 상부적으로 결합하지 않으니까 염기가 밖으로 그냥 노출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한 가닥 쭉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를테면 G, C, G, A, U, G, G, U,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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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G, A, 이 정도? C가 너무 없나? 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 이 mRNA라고 하는 게 DNA를 읽어와서 이렇게 쭉 염기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일 거면 그럼 얘가 이제 일단 어디에 존재하게 되냐면요. 우리 세포 기준으로 했을 때 mRNA가 만들어지는 곳은 굳이 얘기하면 핵 안에?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DNA 자체가 핵 안에 보관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DNA는 핵 안에 있었고 그럼 그 안에서 전사가 일어나서 이 mRNA가 만들어지게 되면 얘는 핵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핵 바깥으로 나오면 얘가 rRNA랑 결합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리보솜과 결합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리보솜의 경우에는 우리가 리보솜을 보면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려요. 그래서 리보솜이 그냥 얼핏 봤을 땐 하나같이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자세히 보면 두 조각이라는 걸 볼 수 있게 생겨 먹었거든. 그리고 우리 세포지에 그냥 리보솜이 떠다닐 때는 원래 이 두 조각이 분리돼서 따로 떠다닙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만약에 우리가 번역이 진행 중인 리보솜을 보게 되면 합쳐져 있는 리보솜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게 구분이 잘 안 돼. 근데 번역이 진행 중이 아닐 때는 위하고 아래가 정확하게 아예 분리돼서 따로 떠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쉽게 관찰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리보솜 자체가 이렇게 위아래가 분리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구조 중에서 아래쪽을 소단위체라고 부르고요. 위쪽을 대단위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소단위체하고 대단위체는 아까 얘기한 대로 rRNA라고 하는 RNA가 단백질을 기준으로 그냥 막 열심히 잘 뭉쳐 있는 거야. 그런 걸로 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근데 왜 얘네들을 굳이 RNA로 만들어야 되냐면 그래도 우리가 쟤네 염기 서열의 이름도 없고 어떤 염기 서열이 유전적 암호를 담을 건 아니거든. 근데 대신에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염기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RNA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좀 얘기를 해보면 일단 우리 번역 과정의 시작이 소단위체가 먼저 이 mRNA에 결합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소단위체가 와서 결합을 하는 느낌이 어떻게 되냐면 소단위체의 안에는 내부에는 이제 rRNA로 되어 있으니까 염기서열이 쭉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염기서열들로 인해서 딱 정말 얘가 알맞게 가서 딱 결합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라고 보면 되냐면 이제는 슬슬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이 모를까봐. 그래도 알겠지? 베이블레이드 아시나요? 네. 보통 그런 류의 장난감을 해보셨으면 알 텐데 우리가 막 이렇게 줄로 하는 경우에 줄을 끼우면 이렇게 드르륵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 이렇게 줄에 이렇게 돼갖고 톱니처럼 이렇게 무늬가 있으면 우리가 팽이 장난감 위에 뭐라고 해야 돼요? 슈터? 뭐 아무튼 거기다 이렇게 쭉 끼우면은 안에 내부에 돌아가게 딱 맞물리게 되어 있잖아. 딱 그런 느낌으로 mRNA가 들어가면 소단위체 내부에서 얘 염기와 소단위체의 rRNA들의 염기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어 있는 느낌인 거죠. 깜짝 놀랐어요. 앞에 뭐가 지나가. 뒤에. 이미 지나갔어요. 비둘기가 지나가서 좀 놀랐어. 아무튼.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소단위체 내부에 있는 rRNA와 이 mRNA에 있는 이 염기 서열들이, 염기들이, 이 코돈들이 서로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서 이렇게 쭉 끼워지다가 소단위체의 특정 부분에 요 AUG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오게 되면 쭉 들어가다가 딱 거기서 걸려서 멈춥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걸려서 그 자리에서 멈추게 만들 수 있도록 이 소단위체에는 염기서열이 존재해야 되는 거지. 결국 염기는 염기로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소단위체는 이제 rRNA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실제로 소단위체의 딱 중간 부분에 이렇게 쭉 와서 결합을 하면 소단위체의 딱 중간 부분에 이 AUG가 올 때까지 결합이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단위체가 결합을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오게 되냐면 대단위체가 오기 전에 먼저 이제 tRNA가 먼저 결합을 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tRNA가 결합을 할 거냐면, 근데 사실 여기는 이것 순서까지 상관이 있지는 않긴 할 텐데, 뭐 그래도 여기 이제 tRNA가 아까 생긴 것처럼 원래는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혹은 T 모양으로 그려야 될 텐데 귀찮으니까 이렇게 이런 막대기 모양으로 그냥 그릴게요. 보통 그냥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tRNA가 와서 이 자리에 상부적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원래라면 결합을 못 하는데 소단위체가 붙어 있을 때는 이제 결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원래는 뭐야? RNA와 RNA는 원래 수소 결합을 유지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 그치? 그쵸? 우리가 DNA 같은 경우는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어야 되니까 원래 수소 결합을 유지하는 애들인데 RNA는 원래 수소 결합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냥은. 우리가 밖에서 이걸 억지로 붙여놓고 있지 않는 이상은 원래는 결합을 유지할 수 없는데 소단위체가 붙어 있으니까 이제 얘가 결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래서 tRNA에 요 안티코돈이 정확하게는 여기가 AUG니까 여기 자리에 U, 여기 자리에 A, 이렇게 C 이런 식으로 있는 안티코돈을 가진 tRNA가 와서 붙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우리 이 mRNA가 됐든 DNA가 됐든 그 번역 얘기를 하려면 결국에는 먼저 얘기하던 복제나 전사들처럼 방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코돈, 이 mRNA도 지금 이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무조건 이쪽 끝이 5'이고 여기가 3'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복제 방향을 기억해보면 복제는 주형 기준으로는 3'에서 5', 신장 기준으로 5'에서 3'이었어요. 그리고 전사도 마찬가지. 전사도 주형 기준으로 3'에서 5', 주형 신장 가닥 기준으로 5'에서 3'이 됐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신장 가닥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 않을 거야. 최종적으로 폴리펩타이드를 만드는 거라서 신장 가닥이 따로 없어서 얘는 방향을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 주형 기준으로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이 mRNA가 주형이 되는 거니까. 근데 번역의 방향은 주형 기준으로 5'에서 3', 딱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 얘기했던 두 개의 과정이랑은 방향이 반대인 거지. 그러니까 복제나 전사는 주형 기준으로는 3'에서 5' 방향이었었는데 이 번역 같은 경우는 주형 가닥인 이 mRNA를 기준으로 5'에서 3' 방향이다. 약간 반대 방향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요 tRNA 같은 경우에는 AUC 이렇게 적어놨지만 굳이 표현을 해주면 UAC죠. 요렇게 이런 식의 안티코돈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코돈을 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프라임까지 같이 표시를 해서 정확하게 방향이랑 같이 적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프라임을 같이 표시하거나 읽기 귀찮으면 그냥 무조건 5'에서 3' 방향으로 읽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AUG에 결합한 이 tRNA의 안티코돈을 읽고 싶으면 3'에서 5'으로 3'에서 UAC 5' 이렇게 표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던가, 아니면 간단하게 그냥 CAU의 안티코돈을 갖는 이라고 얘기를 하던가,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읽는 건 우린 보통 5'에서 3' 방향으로 읽어주게 돼요. 자, 그런데 왜 하필 딱 AUG에서 걸리고 UAC tRNA가 와서 결합하게 되어 있냐면, 애초에 우리 몸의 모든 이 번역 과정을 시작을 AUG로 하게 맞춰 놓은 거지. 그래서 우리 흔히 생물합성 폴리펩타이드인지 아니면 생물합성의 이견 폴리펩타이드가 아닌지를 구분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작이 우리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으로 시작하냐 아니냐 요걸로 구분을 하는 거거든. 왜냐면 지금 적어본 이 AUG가 아마 여러분 이거는 배웠을 것 같은데 게시코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게시라고 하면 뭐야? 시작인 거잖아. 그쵸? 사냥 게시, 아니면 판매 게시 이런 식으로. 게시라고 하면은 뭔가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AUG라고 하는 건 번역을 게시하는 코돈인 거예요. 번역을 시작하는 코돈인 거지. 그랬을 때 이 AUG에 해당되는 게시 코돈에 해당되는 얘가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1유전자 1아미노산설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 그걸로 통해서 되게 많은 걸 알아내왔기 때문에 지금 그걸 팩트로 일단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코돈이 3개의 염기 서열이니까 이 3개 염기 서열을 기준으로 했을 때, 특히나 코돈, 즉 mRNA의 3염기 조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 코돈이 무슨 아미노산을 지정하는가가 정해져 있어요. 그건 아마 1학년 때 다 했을 걸로 압니다. 그치? 그러니까 어떤 걸 지정하느냐까진 몰라도 돼. 니들이 수능을 할 거면 수능 생투를 보겠다 하면 원래는 다 외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건 아니니까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막 이걸 일일이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 적어도 이미 알고 있잖아.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는 사실은. 코돈이 어떤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니까 그 정도면 되는데, 이 AUG, 게시 코돈이 지정하는 건 메사이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생물체, 그 중에서 특히나 이제 사람이 만든 건 일단 무조건 다 메사이오닌으로 시작해야만 해. 우리는 번역을 항상 AUG에서 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꼭 들어있게 됩니다. 사람이 만든 단백질에는. 메사이오닌이 없으면 번역의 개시 자체가 불가능해요. 번역이 시작되질 않는 거지. 항상 여기 번역의 시작을 AUG에서 시작할 거라.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 메사이오닌은 어디 있는 거냐면 요 안티코돈이 되어 있는 이 tRNA 상에 원래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번역을 지금 진행할 거다라고 하면 우리 몸 안에 tRNA가 합성이 되는 거거든. tRNA는 항상 있다기보다는 번역을 할 때마다 합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합성되는 tRNA 끝에는 항상 본인이 가진 안티코돈에 맞는 아미노산이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뭐 좀 더 다르게 얘기해 보면 내가 tRNA면 내가 가진 안티코돈이면 그 안티코돈이 어떤 코돈에 가서 결합할지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코돈에 맞는 아미노산을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tRNA를 엄청 여러 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아미노산을 가진 상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하는 거니까 그냥 걔가 와서 원래라면 못 붙는 걸 그냥 소단체가 있으니까 붙게 된 거지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AUG 게시코돈이 있는 상태로 게시코돈에 안티코돈을 가진 tRNA, 얘가 메사이오닌을 붙인 상태로 와서 결합한다. 이게 두 번째가 되는 거고, 첫 번째 소단체가 와서 게시코돈 자리가 중앙에 오게 결합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뭐가 오게 되냐면 대단위체가 와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단위체의 경우에는 그냥 딱 정가운데, 어차피 소단위체랑 대단위체랑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결합을 해야 될 테니까 이미 소단위체 가운데에 게시코돈이 와 있을 거고, 그러면 대단위체가 딱 와서 가운데 결합을 하면 되는데, 이 대단위체에는 마찬가지로 얘도 rRNA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염기서열을 이용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 구조를 만들어 둘 수 있단 말이야. 왜냐면 tRNA나 mRNA가 가진 염기랑 상호작용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염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해서 어떤 걸 만들어 놓냐면 E 자리, P 자리, A 자리라고 부르는 세 개의 자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실제로 막 뜯어 보면 그 안에 구멍이 있는 어떤 자리 이렇게는 인식할 수는 없긴 한데요. 그냥 어떤 그 부분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더라 정도는 우리가 확인해 둔 거거든. 그래서 그걸 그냥 자리로서 표현을 해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자리로서 표현을 해둔 건데, 자,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P자리 같은 경우는 무슨 기능을 하는지 보다 일단 A자리부터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대단위체가 와서 딱 가운데 있을 때 P자리가 붙었는데요. 당장은 이 P자리의 기능을 할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선. 그래서 A자리부터 설명을 해보면, A자리는 말 그대로 그냥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자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미노산 결합 자리라서요. 어떻게 되는 거냐. 대단체가 와서 결합하고 나면 이 뒤에 요 딱 다음 코돈 3개가 아미노 A 자리에 들어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A 자리에 있는 코돈에 맞는 안티코돈을 가진 tRNA가 와서 또 결합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럼 얘에 대한 어떤
지금 코돈표가 없으니까 대충 아무거나 할게요. 뭐 예를 들어 GUA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요 코돈이 지정하고 있는 아미노산이 글라이신이라는 물질이라고 해보면 이런 게 이제 와서 붙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얘한테 맞는 얘한테 맞는 안티코돈을 가진 이 tRNA 자체가 원래 이 아미노산을 붙여놓고 다니다가 와서 붙는 거지. 그래서 대단위체가 와서 결합하고 나면 그때 A 자리에 온 코돈에 맞는 tRNA가 와서 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P 자리에 있던 요 메사이오닌이 요 tRNA와의 결합을 끊고 글라이신과 결합을 하게 돼요. 어차피 tRNA랑 메사이오닌 사이에도 탈수축합이고요. 메사이오닌하고 글라이신 사이에도 탈수축합이에요. 왜냐면 얘는 아미노산이니까 그 사이의 결합은 펩타이드 결합일 거고, 그 다음에 얘랑은 펩타이드 결합은 아니긴 한데 탈수축합입니다. 원래 우리 DNA 자체가 우리 그 탈수축합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얘기했었잖아. 5번 탄소에 있는 인산기하고 3번 탄소에 있는 OH이기 때문에 탈수축합 쭉 되어 있는 것처럼 아미노산과도 탈수축합을 결국 할 수 있게 되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미노산이 평소에는 tRNA랑 탈수축합해 있다가 딱 요 상태가 세팅이 되고 나면 P 자리에 있던 이 tRNA와 요 탈수축합 결합을 끊고요. 여기 글라이신과 메사이오닌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 탈수축합이 새로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이 P 자리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 자체가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되는 자리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P 자리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P 자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 와서 붙는다 말고는 그 다음에는 A 자리에 와서 붙으면 A 자리에 와서 붙은 tRNA에 붙어있는 이 아미노산과 이 P 자리에 있는 이 아미노산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되고 딱 그냥 이 자리, 이렇게 되는 자리 정도로 표시해 둔 거지. 우리 입장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까지가 끝나고 나면 소단위체하고 대단위체가 정확하게 옆으로 이동해요.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냐? 5'에서 3'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딱 한 코돈씩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 다음 순간에는 어떻게 되냐? 이 AUG라고 하는 게시 코돈이 여기다 그릴까? 다 그리긴 너무 귀찮으니까 이 정도만 그려둡시다. AUG라고 하는 게시 코돈 GUA라고 하는 게시 코돈하고 그 다음에 AAA라고 하는 여기 코돈이 게시 코돈 아니죠. 코돈이 되면 이렇게 대단위체가 요 자리가 E 자리, 요 자리가 P 자리, 요 자리가 A 자리에 오게 한 칸 이동하는 거지. 그러면 처음에 있었던 G, C, G 얘는 애초에 무시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아저씨는 키도 큰데 맨 앞에 앉아갖고 졸구면서 뒤에 사람들은 가리고 자, 아무튼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여기 tRNA가 붙어 있었으면 AUG 위에 tRNA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일 건데 어차피 이 tRNA랑 위에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은 이미 끊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원래 여기 글라이신이 붙어 있었던 이 tRNA가 여기 와서 붙을 거고 이 위에 글라이신이 결합해 있고 여기에 메사이오닌이 이렇게 달려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여기 다음 코돈이 A 자리에 오게 됐으니까 여기에 맞는 tRNA가 오는 거고요. 그러면 이 AAA 코돈에 맞는 안티코돈 UUU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안티코돈을 가진 이 tRNA가 또 AAA 코돈에 맞는 뭐 예를 들어 글루탐산 뭐 이런 아미노산을 또 가져와서 붙여서 들고 오는 거고 원래 붙여 있었던 걸 들고 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또 P 자리에 글라이신 메사이온이 연결되어 있던 얘가 요 안티코돈이랑 사이에 결합이 끊어지고 요 글루탐산이랑 결합이 연결되게 되는 거지. 그럼 맨 뒤 여기는 뭐가 되냐면 이 자리는 사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러니까 EPA가 진짜로 뭐 대단히체 어떤 기능이 있는 막 공장처럼 진짜 무슨 이렇게 딱딱딱딱 정해진 기능이 있는 이런 부분인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요 자리에 오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 정도로 그냥 보고 정해놓은 이름인 거거든요. 그냥 이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이 자리는 말 그대로 방출 자리, 뭐 편하게 생각하면 출구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위에 있는 펩타이드와도 결합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tRNA 자체가 이미 요 밑에 있는 코돈과 이 tRNA 사이에 결합만 끊어지면 이 tRNA는 알아서 뛰쳐나갈 수밖에 없거든. 그치? 상보적 결합만 끊어지면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데 얘가 이제 이 다음 순간이 되면 옆으로 한 코돈 또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저 tRNA는 알아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젠 더 이상 결합을 유지해주는 리보솜 바깥이 되니까요. 그치? 요때까지는 리보솜 안에 들어있었으니까 tRNA와 mRNA 사이에 결합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제 얘가 한 코돈 더 옆으로 이동하게 되면 저 AUG에 붙어 있었던 저 tRNA는 더 이상 결합을 유지할 수 없게 되거든요. mRNA와 사이의 결합을.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저 맨 마지막 자리를 떨어져 나가기 전에, 방출되기 전에, 떨어져 나가기 전에 그냥 잠깐 머무는 자리, 이 정도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 자리라고 하면 원래는 이제 방출 자리 에미션이 맞는 거긴 한데 뭐 대충 그냥 뭐 에미션이고 뭐 펩타이드고 애시드, 아미노 애시드고 뭐 상관없이 그냥 이 자리, B 자리, A 자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자리, B 자리, A 자리라는 자리 자체보다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중요한 거야. 소단위체 가운데 AUG가 와서 그 결합을 하는 거고 처음에. 그 다음에 그 AUG에 맞는 안티코돈을 가진 애가 메사이오닌을 달고 와서 붙는 거고. 그러면 대단위체가 와서 붙는 거고. 그러면 대단위체 상에서 게시코돈 옆으로 있는 코돈에 맞는 또 tRNA가 와서 붙는 거고요. 그럼 그 tRNA가 또 맞는 아미노산 가져왔을 거니까 그럼 그 새로 가져온 아미노산하고 메사이오닌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나고 그럼 옆으로 한 코돈 이동하고 그러면 새로운 것도 가져오고 또 가운데 오게 된 tRNA랑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펩타이드 사이에는 이 결합이 끊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새로운 tRNA가 오고 새로운 아미노산이 올 테니까 그 사이 연결해 놓고 계속 반복. 그래서 그냥 계속 똑같이 이 과정 그 다음부터는 뭐 새로 와서 붙을 게 없으니까 그냥 tRNA 오고 펩타이드 형성하고 옆으로 한 칸, tRNA 오고 펩타이드 형성하고 옆으로 한 칸, 이것만 계속 반복하면서 옆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 사이에 펩타이드가 쭉쭉쭉 연결되면서 길쭉하게 쭉 만들어지겠지. 그냥 그게 전부예요. 그러다가 얘가 쭉쭉쭉 옆으로 이동하다가 저 A 자리에 UAA나 UAG나 UGA 요 셋 중에 하나의 코돈이 A 자리에 오게 되면요. 실제로 여기 지금 보면은 다음 코돈이 AAA였고 그 다음 코돈이 GGA고 그 다음 코돈이 AUG고 그 다음 코돈이 UAG란 말이야. 그럼 이런 UAG 혹은 뭐 UGA, UAA 이런 코돈이 A 자리에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UAA에 대한 안티코돈, 즉 UUA의 안티코돈을 갖는 tRNA가 없어요. 만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UAG에 대한 안티코돈을 갖는, 그러니까 CUA의 안티코돈을 갖는 tRNA도 없고요. UGA에 대한 안티코돈을 갖는 tRNA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모든 코돈 조합에 대한 tRNA는 다 만들면서 이 세 개에 대한 tRNA만 만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가 A 자리에 이 셋 중 하나가 오게 되면 더 이상 와서 붙을 수 있는 tRNA가 없습니다. 그러면 tRNA가 와서 붙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 리보솜이 끝났구나 라는 걸 인식해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게 번역의 종결이 되는 거지. 번역의 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AUU 아니죠. UAA, UAG, UGA 이 세 가지를 종결 코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마 종결 코돈도 했었던 걸로 아는데 뭐 아님 말고. 그래서 이게 번역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끝. 그럼 이제 여기 3단원이냐? 4단원이구나. 4단원. 4단원의 내용도 끝입니다. 원래 그 원핵 생물의 발현 조절 빼고는 다 한 거긴 한데, 원핵 생물의 발현 조절은 굳이 대부분 안 하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앞으로 갑시다. 맨 앞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가 필요해요. 아이고야. 자, 프린트 공지랑 답지를 다 드렸었잖아요. 그 빈종이 부분을 보면서 합시다. 웬만하면 수업은. 자, 1단원은 오늘 수업 안에 1단원을 다 그냥 정리를 하는 게 목표라서 그냥 빨리 알만한 건 그냥 채우면서 지나가고 그냥 모를 만한 것만 좀 설명하면서 새로울 만한 것만 좀 설명하면서 쭉쭉쭉쭉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있는 생명체의 기본 단계부터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한번 쭉 해보면 맨 처음에 있는 내용은 너무 다 잘 알 것 같아. 동물은 세포가 모이면 뭐가 될 거고 조직이 될 거고, 그쵸? 그러니까 원래 모든 생물은 세포가 모이면 조직, 조직이 모이면 기관, 기관이 모이면 개체가 될 텐데 동물은 뭐가 추가되어 있는 거야? 세포가 모여서 조직, 조직이 모여서 기관,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 그리고 개체. 그쵸? 아시는 거. 그 다음에 식물은 세포가 모이면 조직,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 기관이 모여서 개체. 근데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는 그냥 간단해. 동물의 경우에는 기관 쪽이 복잡합니다. 조직이 얼마 없어. 조직이 되게 몇 개 없고요. 그 조직들을 잘 조합해서 되게 여러 가지 기관이 만들어져 있는 게 동물이고, 식물은 기관이 몇 개 없습니다. 왜냐면 조직 자체가 워낙에 복잡해서 조직 자체를 조직계로 나눠놨고, 근데 그걸 가지고 만들어진 기관 자체는 얼마 없어. 그래서 그냥 조직계랑 기관계를 그냥 우리 입장에서 편하게 그렇게 나눠놓은 거지. 분리를 해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동물의 조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동물은 이제 기관 쪽이 복잡하다고는 하더라도 조직이 어떤 조직이 있는지 정도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공지를 보고 계시면 공지의 맨 위에 있는 게 몸의 바깥을 덮거나 몸 안의 기관과 내강을 덮고 있는 조직이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결국은 껍데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동물의 껍데기. 뭐 그러면 굳이 얘기하면 피부 조직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사실 피부 조직은 얘 쪽에 들어가야 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피부 조직은 좀 더 구체적인 몇몇 조직만 피부 조직. 왜냐면 바깥으로 드러나는 껍데기면 피부 조직이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안쪽에 있는 건 우리가 몸 안쪽에 있는 껍데기들은 피부 조직이라고 부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부 조직은 저 뒤에 얘 쪽에 들어가야 되는 명칭이고, 그러니까 그 피부 조직을 포함한 모든 껍데기를 뭐라고 하냐면 상피 조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껍데기를 표현하는 게 생명과학에서 껍데기를 부르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상피랑 표피예요. 그냥 간단하게 표피는 식물한테, 상피는 동물한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의 껍데기는 상피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타나야 되는 게 상피 조직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다른 조직을 결합시키거나 지지하는 조직, 얘는 조직의 명칭 자체는 굉장히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겠어? 결합 조직.
입니다. 그냥 되게 이름 자체나 그 기능은 되게 그냥 직관적으로 연결돼요. 그냥 이것저것을 다 결합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라서 그냥 결합조직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합조직에 들어가는 것들, 결합조직에 해당되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결합조직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몸에서 뭔가를 결합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릴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일단 좀 떠오를 만한 게 뭐 힘줄. 힘줄은 근육이 아니에요. 힘줄은 근육으로서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근육은 아니에요. 힘줄은 딱 뭐만 역할, 어떤 역할이야? 우리가 힘줄이라고 하면 뭐야? 골격근, 뼈를 움직이기 위한 근육과 그 근육이 뼈를 움직이려면 그 연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연결해주는 역할을 주로 힘줄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뭐야? 결합. 그쵸? 그리고 방금 얘기한 그 뼈도 결합 조직입니다. 뼈도 결국은 우리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그리고 몸 전체를 좀 어떻게 연결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뼈가 없으면 우리 팔 자체가 이렇게 길게 연결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뼈도 마찬가지로 결합 조직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결합 조직에서 우리가 제일 좀 메인으로 알아둬야 될 게 혈액입니다. 혈액이 가장 대표적인 결합 조직이라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혈액은 뭔가 이어준다는 생각은 잘 안 들긴 하는데 그래도 잘 생각해보면 결국은 우린 기관과 기관 사이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세포와 세포 사이에 서로 물질 교환을 하려면 대부분 혈액을 통해서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혈액은 그래서 결합 조직으로 봐주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줘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다른 조직을 결합시키거나 지지하는 조직에 혈액은 들어가는데 혈관은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혈관 이건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보통은 이제 잘 안 넣어줘요. 요즘 문제는 상관없게 하려나? 예전에 하던데 그대로 합시다. 원래는 이제 혈관은 잘 안 넣어주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혈관은 그냥 기관이라서 안 넣어줍니다. 우리가 혈관이라고 하면 이미 기관 단계거든? 그러니까 조직이 충분히 모여서 기관을 이룬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혈관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어? 동맥, 정맥, 모세혈관. 이렇게 되면 이미 기관이에요. 조직이 아니라.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결합 조직에 해당된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지. 기관이 조직에 해당될 수는 없으니까. 조직이 기관을 이루면 몰라도. 그 정도의 차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몸의 근육을 구성하는 조직. 이거는 설명할 것도 없죠? 근육 조직일 거고. 얘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근육 아무거나 갖다 놔도 됩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그래도 생명과학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골격근, 뭐 내장근 이렇게 표현해 볼 수는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 자극을 받아들이고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조직. 신경 조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 조직에 해당되는 것들은 뭐 그냥 신경과 관련된 조직들이면 됩니다. 뇌를 갖다 놓으면 안 되지. 이것도 아까 혈관을 결합 조직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없는 것처럼 뇌를 신경 조직 이렇게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뇌는 기관이니까. 그래서 보통 이 신경 조직에 들어가는 건 대부분 이제 말초신경에 해당되는 애들은 기관보단 조직 단계로 많이 부르기 때문에 말초신경에 해당되는 애들이 주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동물의 조직은 이게 끝이에요. 더 복잡할 만한 게 없으니까 넘어가서 식물의 조직 쪽으로 넘어갑시다. 자, 식물의 조직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위에 세 개를 합쳐서 맨 앞에 한 개 크게 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건 따로 분리되어 있잖아. 그랬을 때 우리는 맨 아래 것만 먼저 얘기를 해보면 식물의 조직 중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조직을 그냥 분열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 아래 있는 애는 분열 조직인데 분열 조직을 제외한 나머지 조직은 분열하지 않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은 분열하는 조직과 분열하지 않는 조직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지. 사실 뭐 동물도 마찬가지긴 한데 동물은 뭔가 기능을 하는 여러분 그 지난주에도 우리 얘기했고 생활에서도 계속 얘기해봤던 얘기긴 한데 동물의 입장에선 이미 기능을 하고 있는 세포는 세포 분열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따로 얘기할 건 없고 그런데 반대로 이제 뭐 분열을 위한 세포를 따로 만들어주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열심히 분열을 한 다음에 얘가 어떤 기능을 할지를 나중에 정해서 갖다가 기능을 하게 갖다 놓는 이런 입장이라면
식물도 비슷한데 왜 굳이? 생각해보니까 사실 동물도 분열 조직이랑 분열 안 하는 조직 이렇게 나눌만 한데 왜 안 나누는지 모르겠네요. 뭐 아무튼 그래서 식물의 경우에는 밑에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조직인 분열 조직을 빼고 위에 나머지를 영구 조직이라고 불러요. 분열을 하지 않을 거고 계속 유지되는 조직일 거니까. 그래서 영구 조직이라고 부르는 얘네들은 맨 위에 식물의 바깥을 덮는 조직,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식물의 껍데기는 표피라고 불러야 되니까 표피 조직. 그 다음에 식물의 물질 운반을 담당하는 조직은 보통 이제 물관이라던가 체관이라던가 이런 우리 몸, 그러니까 동물 입장에서는 혈관의 역할을 하는 게 식물의 물질을 운반을 담당하는 조직, 이런 역할을 하는 조직일 거 아니에요. 물관, 체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통도 조직이라고 합니다. 통도라고 하면 이제 그냥 말 그대로 뭔가 다니는 길인 거죠. 뭔가 다니는 길. 물질이 운반되는 길. 그래서 통도 조직이라고 하는데, 통도 조직의 얘가 그냥 물관하고 체관, 얘네가 전부예요. 한 가지 더 기억해 둘만 한 게 뭐가 있냐면 헛물관이라는 게 있거든.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되는데, 헛물관이 뭐냐면 진화 단계가, 우리 유형 관계가 일찍 분리된 생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식물 중에서 좀 키가 엄청나게 작은 식물들 있지. 이끼 같은 경우. 이끼 같은 애들은 몸체가 워낙에 크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된 물관이 형성될 필요도 없고 그 물관하고 체관이 분리되어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 애들이 갖는 걸 이제 보통 이제 뭐 헛물관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 보통 이제 헛물관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양치식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고사리나 이런 애들이 갖는 물관이 되는데, 그냥 들어만 두면 돼.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 누구한테 헛물관이 있는 거냐는 몰라도 되고, 그냥 헛물관도 물관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통도 조직이겠지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자, 세 번째를 보시면 광합성들의 물질 대사를 담당하는 조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실제로 식물은 식물 세포라고 전부 다 광합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식물한테서도 광합성을 하는 세포들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 가로수 같은 그냥 일반적인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 나무들의 줄기는 초록색을 띠고 있지 않지. 그렇죠. 우리가 나무 기둥, 얘는 초록색을 띠지 않잖아요. 애초에 걔네들이 왜 초록색을 띠지 않냐면 광합성 안 할 거라서 초록색 안 띠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이라고 해서 다 광합성을 하는 게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전에 그것도 있었죠. 호흡률 실험할 때 발화 중인 콩 광합성 해 안 해? 안 하잖아. 그러니까 식물이라고 항상 광합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식물도 광합성을 하는 조직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데, 지금 이거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광합성들의 물질대사, 광합성 등의 물질대사를 담당하는 조직, 이런 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유조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런 게 광합성을 담당하는 이런 애들이 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책상 조직, 아니 요즘 책상 조직이랑 안 하는구나, 울타리 조직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네. 울타리 조직하고 해면 조직,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 유조직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 둘 말고도 짜잘하게는 광합성을 하는 애들이 있긴 있는데, 군데군데. 근데 결국 식물 전체를 지탱하는 광합성은 다 유조직, 울타리 조직, 이 두 군데서만 일어나요. 얘네는 어디에만 있냐면 잎에만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될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냥 보면 되니까 넘어가서 식물의 조직계. 자, 조직계는 식물의 내부를 보호하고 수분 출입을 조절하는 조직계가 되는데, 우리 방금 얘기했던 조직, 식물의 조직에서 표피 조직과 관련된 이야기랑 되게 비슷해 보이잖아요. 식물의 내부를 보호하고 수분 출입을 조절하는 조직계라고 하면. 그래서 그냥 거기서 발전해 와서 표피 조직계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표피 조직계에 해당되는 뒤에는 뭐야? 포함된 조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어떤 조직이 포함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건데, 당연히 표피 조직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를 보시면 관다발 조직계라고 이제 우리가 부를 건데, 식물의 물질 운반을 담당하는 조직계라고 하는 얘가 위에 얘기했던 통도 조직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얘를 이름을 통도 조직계라고 부르진 않을 거고요. 우리가 흔히 얘 그냥 명칭을 관다발 조직계 이렇게 불러줍니다. 근데 왜 이름이 관다발 조직계냐면, 진짜로 우리가 나무나 식물의 줄기를 잘라보면 그 안에 이렇게
우리 꽃다발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이렇게 이 통도들이 물관 채광 같은 것들이 다발로 이렇게 쭉 들어있어요. 그래서 관에 있는 다발, 그래서 관다발 조직계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이제 광합성 등의 물질 대사를 담당하는 조직계 해서 기본 조직계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까 얘기했던 조직에선 유조직이었으면 그 유조직에 해당되는 게 기본 조직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걸 더 딥하게 깊게 들어가면 더 뭐 얘기해야 될 게 많긴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그냥 기본 조직계는 유조직이 대부분 들어가는 어떤 조직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관다발 조직계라고 하는 건 통도 조직이 관련되어 있는 조직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표피 조직계라고 하는 건 표피 조직이 관련되어 있는, 표피 조직이 모여서 되는 게 표피 조직계고, 이런 건데요. 실제로 프린트해 보시면 제가 밑줄 쳐놓은 게 있을 텐데, 걔네들이 좀 그 답지 프린트를 보시면 밑줄 쳐놓은 게 있어요. 굳이 안 봐도 돼. 그냥 설명할게. 어떤 걸 좀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일단 뿌리털, 식물에는 뿌리털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은 이제 식물 뿌리를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잔털이 많이 달려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 뿌리를 뽑아보면 되게 길쭉길쭉하게 되게 얇은 털들이 이렇게 쭉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뿌리에 달려있는 이 수많은 털을 뿌리털 이렇게 부르는데, 이 뿌리털의 특징이 뭐냐면 세포 하나가 길쭉하게 연장돼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털이라고 하는 게 털 자체가 세포 여러 개가 모여서 이렇게 털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세포 하나가 쭉 길게 연장돼서 뿌리털을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뿌리털 하나가 결국 그냥 세포 하나 이런 개념인 거지. 그래서 뿌리털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그냥 세포입니다. 결국엔 그 뿌리털 하나가 결국 하나의 세포예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털이 모여있는 거를, 뿌리털에 해당되는 애들을 조직, 표피조직 이렇게 불러주게 되는 거고, 표피조직 안에 넣어주게 되는 거고요. 근데 표피조직에서 뿌리털은 뿌리털보다 중요한 게 공변조직입니다. 혹시 공변조직이라고 하면 안 되죠? 공변세포라고 해야 되겠지? 공변세포 뭡니까? 그쵸? 우리가 식물의 잎에는 기공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숨구멍이거든? 그러니까 식물의 숨구멍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말 그대로 기공이잖아. 기체가 다니는 구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식물의 잎에는 기공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그리고 그 기공은 주로 식물의 그 우리가 거친 면 있잖아. 아랫면. 거기에 이제 기공이 존재하게 되는 거지. 식물은 왜 한쪽이 큐티클층으로 되어 있냐면 수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햇빛이 닿는 위쪽을 큐티클층, 그러니까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실제로 그 큐티클층도 일종의 표피 조직이에요. 근데 그걸 양쪽 다 하게 되면 그 큐티클층은 코팅해 놓은 거니까 그럼 숨을 아예 쉴 수가 없게 되세요. 위쪽은 햇빛이 오니까 코팅해 놓고, 아래쪽은 코팅 안 해 놓고 이제 숨 쉴 수 있게 숨구멍 뚫어 놓고. 그래서 잎의 아랫면 혹은 우리가 이제 뒷면이라고 부르는데 기공, 공변세포가 있게 되는데, 이 공변세포의 특징이 광합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합성을 하는 대표적인 세포 기관을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같이 공변세포도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공변세포는 얘가 광합성을 해서 그 영양분을 식물이 쓴다기보다는 공변세포의 광합성을 통해서 이 공변세포에 열고 닫는 게 조절이 돼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운데 있는 공변세포는 광합성을 하는데 공변세포 주위에 있는 일반적인 표피 조직을 이루고 있는 표피세포들은 광합성을 안 할 거거든. 그럼 이것만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 자, 이 공변세포에 이 공변세포가 광합성을 많이 해. 그래서 포도당을 많이 갖게 돼. 그렇게 되면 주변 표피 세포에 비해서 이 공변세포가 농도가 높은 상태가 되거든. 그러면 이 공변세포의 세포들이 고농도가 되고 이 표피세포들이 저농도가 되니까 여기 이 표피세포들에 있는 액체가 공변세포로 끌려 들어갑니다. 삼투현상. 그렇지? 우리가 삼투현상이라고 하면
고농도 아니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제 이동하는 현상이 될 거거든. 그래서 포도당은 이 사이를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포도당을 이동할 수 없게 만들어두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렇게 물이 빨려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공변세포가 원래 닫혀 있다가 이 공변세포는 세포의 바깥쪽하고 세포 안쪽에 두께가 달라. 그러면 물이 들어와서 부피가 증가할 때 바깥쪽 부분의 부피는 크게 증가해요. 바깥쪽이 얇거든. 그 다음에 요 기공이 있는 안쪽으로 있는 데는 굉장히 두꺼워서 부피가 별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피가 크게 증가하는 쪽으로 얘가 이렇게 쭉 딸려가면서 이렇게 기공이 열려요. 그렇게 해서 바깥으로 수분을 내보내는 혹은 기체가 들어오게 만드는 혹은 기체를 내보내는,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광합성을 했으면 산소를 내보내야 될 거고 CO2를 마셔야 될 거고 뭐 한밤중에는 O2를 마시고 CO2를 뱉어야 될 거고, 이런 기체 교환 자체가 이 공변세포에서 이렇게 열려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공변세포가 닫힐 때는 이 포도당 농도가 충분히 낮아지게 되면 다시 물이, 이 포도당 농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물이 점차 나가거든. 그럼 다시 이제 점차 알아서 닫히는 거지. 그래서 주로 낮에는 기공이 열려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광합성을 많이 할 테니까 밤이 되면서 점점 기공이 닫혀서 한밤중에는 기공이 별로 안 열려있게 되는 거고,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게 이제 공변세포가 조작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그 공변세포가 표피조직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분열 조직에 해당되는 형성층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봅시다. 형성층하고 생장점. 일단은 다 하긴 글러먹었네. 근데 아무튼. 자, 형성층의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분열 조직이라고 하는 게 식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동물의 경우에는 딱히 구분해 놓을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든 그냥 세포수만 늘리면 그걸 알아서 잘 사용하면 되니까. 근데 식물의 경우에는 식물의 키가 커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기레이생장이라고 하는 거랑 그다음에 식물이 두꺼워지기 위해서 하는 부피생장, 이렇게 두 개가 아예 구분되어 있거든. 그래서 그 기리생장만 하는 식물의 경우에는 형성층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두꺼워지지 않고 그냥 길이만 계속 자라는 식물들 있잖아요. 뭐 흔히 우리가 뭐 넝쿨 식물들은 다 기리생장만 하고 부피생장을 굳이 하지 않을 거고,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덤불 식물, 뭐 이런 꽃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두꺼워지지 않잖아요, 나무가. 되게 얇은 상태로 길이만 계속 자랄 건데, 그런 애들은 이제 생장점만 갖고 있다라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형성층을 갖고 있는 애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짜 이제 나무들이 되는 거지. 두께가 커지는. 근데 이 형성층이 어디에 위치하게 되냐면, 우리가 물관하고 체관을 보면 이렇게 바깥으로 체관이 있고 안쪽으로 물관이 있는, 이렇게 해서 물관 체관이 딱 같이 붙어 있대 가운데 선이 이렇게 가운데 이 물관 체관을 구분해 놓는 정도의 그 차이,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딱 나눠서 위쪽으로는 체관, 아래쪽으로는 물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 나무의 줄기를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쭉 삥 둘러서 있어요. 근데 기리생장을 하는 기리생장만 하는 애들은 얘들이 삥 둘러 있대 그냥 아무데나 막 들어 있어서 우리가 뭐 불규칙 관다발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형성층을 갖는 애들은 이 체관하고 물관이 정확하게 되게 이쁘게 딱 원으로 한 개만 딱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체관하고 물관 사이에 이 선을 따라서 쭉 연결되는 요 라인에서 세포 분열을 해요. 거기를 우리가 형성층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중학교 때 하는 걸로 아는데, 배우긴 하는 걸로 아는데, 형성층. 뭐 아님 말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요게 형성층인데요. 형성층에서 우리가 세포 분열을 많이 하면 빨리빨리 자라는 거고, 세포 분열 적게 하면 되게 천천히 자라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나무에. 나이테 같은 게 형성이 되는 이유도 요 형성층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피 자람을 하니까 빠를 때는 한 번에 막 많이 자라서 같은 시기에 많은 부피가 증가하게 돼서 그 부분의 색깔이 비슷하게 되는 거고, 형성층 자체가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좀 천천히 자랄 때는
이제 천천히 자라니까 같은 색깔을 갖는 부분이 얇아지는 거지. 그리고 그 원형, 그게 그 나이테라는 게 원형으로 형성되는 이유가 형성층 때문인 거고요. 그래서 형성층은 관다발 조직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능상으로는 통도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닌데요. 위치가 물관하고 체관 사이에 껴있다 보니까 우리가 조직계를 얘기할 땐 관다발 조직계에 끼워서 넣어주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면 식물의 기관. 자, 기관은 첫 번째 식물의 영양을 담당하는 기관, 영양기관, 식물의 생식을 담당하는 기관, 생식기관, 이렇게 두 가지가 끝이거든. 그러니까 동물의 경우에는 기관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으면 식물은 기관을 딱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눠요. 왜냐면 식물은 진짜로 원래 기관이 딱 5개가 끝입니다. 영양기관에 해당되는 뿌리, 줄기, 잎, 생식기관에 해당되는 열매, 꽃,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식물을 5개의 기관으로밖에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끝이야. 그러면 됐고 내려가 봅시다. 자,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 제일 처음에 탄수화물 같은 경우엔 구성원소가 뭐예요? CHO, 그쵸? 네, 아실 거고. 그래서 구성원소는 CHO로 주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우리는 이미 뒤에 다른 내용들을 하고 왔으니까 알고 있다시피 뭐예요? 우리의 세포호흡,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회로는 전부 다 포도당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포도당이 포함되는 탄수화물을 주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 탄수화물의 종류를 보시면 탄수화물은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나뉘게 되고요. 사실 단당류는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리보스 단당류입니다. 디옥시리보스 단당류예요. 근데 그런 건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탄수화물이 아니니까 우리가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탄수화물만 다뤄보면 딱 3가지의 단당류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가장 유명한 포도당이랑 그 다음에 과당, 그리고 갈락토스, 갈락토스, 갈락토우즈, 갈락토스 표현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3가지.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말 그대로 단당류야. 얘네들은 여기서 더 나누면 이제 더 이상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만약에 얘네들을 가지고 이걸 더 나누는 물질 대사를 하잖아? 그럼 보통 아예 이산화탄소나 물 이런 데까지 나누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단당류 중에서도 이 3가지가 이 탄수화물 전체를 유지하게 되는 어떤 결합을 하는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단당류 말고 이제 이당류로 넘어오게 되면 이당류는 말 그대로 단당류가 2개씩 결합해 있는 걸 이당류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당류에 해당되는 거는 요 3가지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면 되는데, 포도당하고 포도당이 결합한 이당류를 우린 뭐라고 부르냐? 엿당이라고 부릅니다. 말토우즈, 엿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엿당에 해당되는 게 포도당 2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도당하고 과당, 이게 좀 특이한 건데 과당 결합 이런 건 없습니다. 결국은 이 당류의 그 골격을 만들 수 있는 건 포도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포도당하고 과당이 합쳐지는 거지 과당 합쳐지지 않는데, 물론 과당 합칠 수도 있긴 한데 그건 우리가 다룰 게 아니니까. 그래서 포도당하고 과당이 합쳐져 있는 걸 우린 뭐라고 부르냐? 설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실제로 너네 과당이 뭐냐면 과일에 들어있는 당이 과당이거든요. 그래서 과당은 실제로 과일에 제일 많은 당류가 돼요. 근데 설탕은 그 과당하고 포도당이 결합한 게 설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설탕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갈락토스 같은 경우에는 갈락토스 상관없어요. 얘는 이제 포도당하고 갈락토스를 합쳐서 젖당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흔히 뭐 유당불내증 할 때 그 유당과 관련된 거 있잖아. 그게 이제 요 젖당과 관련된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우유에 들어있는 당인 거지. 유당. 보통 우리 뭐야? 치즈나 말 그대로 우유나 이런 유제품류에 들어있는 당류를 젖당, 유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젖당은 포도당하고 갈락토스가 합쳐져 있는 이 당류입니다. 그 다음에 다당류는 뭐냐면 이제 단당류가 엄청 여러 개 결합해 있으면 다당류거든요. 근데 이 다당류는 좀 특이한 게 그냥 다당류 자체를, 그러니까 몰라, 다른 다당류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다루는 다당류는 전부 다 포도당을 재료로 하는 것들만 다룹니다. 포도당을 주재료로 한 것만 다루는데, 그러니까 포도당이 엄청 여러 개 결합하면 뭐라고 부르게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녹말입니다. 그리고 또 글리코젠이지. 근데 실제로 글리코젠 뭔지 기억해요? 글리코젠 합성 어디서 돼? 간에서 하는 거지. 간한테 글리코젠 합성하라고 명령은 누가 내려요? 인슐린이 하는 거였잖아. 그거. 근데 사실 글리코젠이랑 녹말은 다를 게 하나도 없어. 포도당을 여러 개 뭉쳐서 저장을 하는 형태인데 그걸 식물이 만들면 녹말이고요. 동물이 만들면 글리코젠입니다. 그냥 누가 만들었냐의 차이야. 그냥 포도당 덩어리입니다. 어차피 포도당 엄청 여러 개 붙여서 만든 덩어리. 단 그 뭉쳐서 만든 덩어리, 녹말과 글리코젠이 그래서 뭉쳤기 때문에 갖게 되는 특징이 뭐냐면 물에 안 녹게 되는 거지. 포도당은 물에 되게 잘 녹거든. 근데 포도당을 엄청 여러 개 뭉쳐서 물에 안 녹게 만드는 게 녹말이나 글리코젠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물에 안 녹게 만들어. 그러면 저장하기가 좋잖아요. 물에 잘 녹으면 막 이게 물에 녹아갖고 다 어디로 이동해버리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안 녹게 막 뭉쳐버리는 거지. 그래서 식물의 다당류, 녹말, 동물의 다당류, 글리코젠 요 정도랑 그 다음에 얘도 셀룰로즈 뭐 요즘에 표현이 너무 계속 많아서 아마 현재 아밀레이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셀룰로스 내지는 셀룰로즈 정도의 표현을 쓸 것 같은데 셀룰로스 우리 뭐예요 이거? 식물의 세포벽을 이루고 있는 성분입니다. 식물의 세포벽을 이루고 있는 성분이고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섬유질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흔히 섬유질이라고 부르는 게 이 셀룰로스이거든. 근데 우리가 섬유질이라고 하면 보통 뭐라고 많이 얘기하냐면 섬유질은 단백질이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애초에 왜냐면 셀룰로스는 당단백질이라고 해서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같이 합쳐져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셀룰로스 같은 경우가 이제 마찬가지로 하나 더 같이 알아두면 되는 다당류가 될 것 같아요. 자, 됐으면 그 다음 지질. 자, 보통 지질이라고 하면 들어가는 게 지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그렇죠? 지질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지방이라고 부르는 걸 얘기하는 건데 사실 생명과학을 하는 사람들이든 결국 생명과학과 관련된 전공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당질, 지질, 단백질 이런 식의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원래 당질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그리고 지방 안 쓰고 지질 이렇게 보통 많이 부르는 거지. 그랬을 때 지질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면 중성지방하고 인지질하고 스테로이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 중성지방이 거기 프린트 기준으로 제일 처음에 체내 에너지 저장, 체온 유지 이 기능을 이제 중성지방이 하는 거고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지방인 거지. 기름덩어리, 삼겹살의 비계, 그렇죠? 우리 몸의 살덩어리 이런 게 다 이제 여기 중성지방에 해당되는 거지. 그래서 중성지방이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딱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방이라는 인식 그 자체가 되는 거고
보통 그 구조가 어떻게 생겨 먹었어? 중성지방. 이렇게 해파리. 그래서 이 머리통이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애고요. 이 아래쪽에 얘가 지방산인데 실제로 얘가 그냥 중성지방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동물성 지방, 식물성 지방, 뭐 아니면 생성지방, 뭐 아니면 뭐 이런 거 많이 나누잖아요. 그런 걸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지방산이 어떤 지방산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지질의 성분이 조금씩 달라져요. 중성지방 성분이. 어떤 성질이 달라져요. 이때 요 지질, 요 지방산이 뭐가 있냐면 포화지방산이라는 게 있고요. 불포화지방산이라는 게 있거든. 특징이 뭐냐면요. 포화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지방입니다. 근데 불포화지방산은 말 그대로 불포화니까 포화되지 않았잖아요. 그 지방 중에서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냥 그게 원래 지방산 자체의 특징인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저 지방산이 포화지방산이냐 불포화지방산이냐 그러니까 위에 글리세롤이 있는 상태에서 밑에 세 개가 다 다른 거야. 포화할 수도 있고 포화 불포화할 수도 있고 포화 불포화할 수도 있고 전부 다 불포화할 수도 있고. 근데 포화지방산하고 불포화지방산의 가장 큰 차이는 녹는 점이 달라요. 그래서 포화지방산이 얼마나 있고 불포화지방산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녹는 점이 서로 달라지게 될 거고요. 근데 하필이면 이 녹는 점이 우리 체온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 그렇다 보니까 액체로 존재할 거냐 고체로 존재할 거냐. 액체와 고체 사이 그게 어딘데 살짝 더 고체에 가까워서 유동성이 낮을 거냐 살짝 더 액체에 가까워서 유동성이 높을 거냐 이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포화지방산하고 불포화지방산 이게 어떤 게 오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거든. 근데 사실 중성지방 쪽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게 포화지방산이 많은 상태냐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상태냐 그래서 유동성이 높냐 낮냐는 중성지방에선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중요하냐면 이제 인지질. 자, 인지질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인산기가 하나 여기 이 상태에서 지방산 하나를 뗀 다음에 인산기를 대신 붙여 놓은 거거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인지질이거든. 그래서 인지질은 인산 하나 붙어 있고 가운데 글리세롤이 있고 여기에 이제 지방산이 있는 건데 이 인지질에서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지질은 유동성을 충분히 가져야만 안과 밖의 물질을 변화라든지 세포의 기능을 하기가 편할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만약에 너무 유동성이 없어버리면 세포가 재기능을 하기가 힘든 거지. 그래서 우리가 포화지방하고 불포화지방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보통 이 지방산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지방산의 비율은 중성지방 자체에선 큰 힘이 없습니다. 인지질의 기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예요. 시간상 스테로이드까지 정리하면 딱 끝날 것 같은데. 그다음 마지막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네, 그렇죠. 약물. 우리가 스테로이드 약물, 로이드 약물. 그래서 우리 그 로이드 먹고 몸 키우는 사람들을 로이더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 로이드 그게 저 스테로이드가 맞는데 왜 스테로이드가 그런 식의 약물로 쓰이는 거냐면 애초에 얘는 그냥 물질이에요. 여러분들 몸에 다 있습니다. 우리 몸에 무조건 있어야만 하는 물질이에요. 스테로이드라는 물질은. 왜냐면 스테로이드는 성호르몬과 그 다음에 코르티코이드계 호르몬 이 호르몬들의 구성 성분이거든. 그렇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성호르몬이나 코르티코이드계 호르몬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로이더라는 게 작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억지로 먹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성호르몬을 합성하기 위한 재료가 많이 생기는 거거든 몸에.
그래서 성호르몬이 펌핑되는 거예요. 그중에서 남성 호르몬이. 그래서 남자 로이더든 여자 로이더든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을 펌핑해서 근육이 더 쉽게 크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근성장과 관련된 호르몬은 이제 남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실제로 원래 너네 알 사람들은 다 알 텐데 남자라고 남성 호르몬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자라고 여성 호르몬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통해서 그 스테로이드가 어떤 구조를 가진 스테로이드냐에 따라서 남성 호르몬에 더 가깝냐 여성 호르몬에 가깝냐가 다르거든. 근데 이제 그 해창들이 먹는 거는 이제 무조건 남성 호르몬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스테로이드를 먹는 거지. 실제로는 호르몬제를 직접적으로 먹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여성 로이더보다 남성 로이더들이 좀 더 치명적인 문제를 갖기가 쉬운데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는 일생 동안 만들 수 있는 성 호르몬의 양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총량이 꽤 정해져 있는 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로이더들은 스테로이드를 섭취함으로써 억지로 성 호르몬의 분비를 더 촉진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나와야 될 성 호르몬을 땡겨 쓰는 거거든.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많이 발생하냐면 불임이 많이 발생하게 되지. 말 그대로 이제 텅 빈 남자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막 예전에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를 텐데 코빅 직맨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몸 진짜 크거든. 걔가 이제 로이더였거든. 근데 걔가 이제 대표적인 그 사람이었어요. 불임. 아예 그 로이더로 몸 키우다가 그 부작용이라고 불임을 그냥 바로 아예 그걸 판정을 받아버렸어. 불임 판정을 받았지.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스테로이드 자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호르몬의 주성분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물이랑 관련된 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질 3종에 대한 얘기는 그러고 보니까 뭐 근데 그 얘기한 거지. 인지질은 세포막의 주성분이고 그치? 그 얘기는 한 거니까 됐고 더럽게 바쁘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주가 마지막 수업인데 최대한 다음 주 다 끝내봐야죠. 고생들 하셨고